잠시 후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카슈미르 중재 발언이 어떻게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흔들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선지는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로 이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던 인도가 이제는 중국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인도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인도산 일부 품목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카슈미르 문제에서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거들며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인도의 레드라인을 건드린 중대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인도로 하여금 미국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그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3,488km의 국경을 맞대며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동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해왔습니다.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단순한 국경 문제를 넘어섭니다. 인도양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위치, 세계 최대 규모인 14억 인구와 4조 달러 규모의 경제력,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는 국제 질서의 균형을 좌우할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인도를 자국 전략에 편입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2001년에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가해졌던 제재를 해제하며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었고 2008년에는 미인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를 주요 방위 파트너로 지정해 군사 협력을 제도화했고 2017년에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안보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랜 세월 갈등과 경쟁을 이어왔으며 그 핵심에는 국경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히말라야를 따라 이어진 실질 통제선의 상당 구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2020년 6월 라다크 가란 계곡에서 폭발했습니다. 돌과 곤봉이 사용된 야간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인도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틱톡, 위챗을 비롯한 200여 개 중국 앱의 사용을 금지하고 통신, 전력 등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강경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인도의 대중 수입은 계속 증가해 연간 1,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도 산업의 구조적 의존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도의 제약 산업은 원료 의약품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출 역시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외교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기우는 데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연쇄 조치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무역 정책입니다. 미국은 기존 25% 관세에 더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8월 27일부터 의류, 보석, 신발, 가구, 화학 등 다수 품목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렸고 8월 29일에는 저가 국제소포의 관세를 면제하던 디미니미스 제도를 전면 종료해 인도 수출업계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는 파키스탄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카슈미르에서 테러 공격으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자 인도는 미사일 공습으로 대응했고 양국은 단기간의 국지 교전과 상호 공역 제한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사전 협의 없이 휴전 합의를 환영하며 자신이 분쟁을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키스탄의 실질적 권력자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백악관에 초청해 회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카슈미르는 양자 문제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인도 외교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위치한 카슈미르는 힌두교 군주가 다스렸지만 주민의 다수는 무슬림이었고 1947년 분화의 독립 당시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곧바로 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1965년 전쟁과 1999년 카길 전투까지 카슈미르는 줄곧 양국 갈등의 화약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도에게 이 지역은 단순한 영토가 아닌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독립 이후 줄곧 국제사회의 중재나 개입을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외부 개입은 곧 식민지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카슈미르 분쟁 중재 제안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인도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을 건드린 것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는 현재 이른바 다중정렬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진영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실리를 바탕으로 강대국과 관계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주권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되 무역, 에너지 같은 경제 분야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문제나 카슈미르 분쟁처럼 국가 정체성과 영토 보전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인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외교적 불신으로 이어졌고 인도는 다시금 다중정렬 노선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대인도 압박으로 인해 중국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인도라는 잠재적 지정학적 위협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도가 중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자초한 균열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에게 예상치 못한 전략적 호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의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의 제한적 타협입니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아직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도 양국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인도가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거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소폭 줄이는 식의 상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양측은 부분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모디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고 인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무역, 에너지 협력을 추가로 진전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도 연내 예정돼 있어 양국 관계는 더욱 밀착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인도는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의 협력이 예상보다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유지해온 전략적 자율성 전통에 따라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고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국면이 단순히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나 중국의 승리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도를 비롯한 중견국들이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면서 세계 질서는 미중 양극 체제를 넘어 다극, 다층적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행보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